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쓰고 또 쓰는데요. 작품을 쓰고 만족하면 다시 못 쓰는 거예요. 쓰고 나면 늘 아쉽고 뭐 그렇겠죠. 부끄럽고 다음에 쓰면 더 잘 쓸 것 같은데 이런 욕구가 늘 이렇게 울렁울렁 생겨요. 그래서 이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글 쓰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작가는 참 좋은 직업이다. 출퇴근도 없고 상사도 없고 또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벌고 대신 글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1980년대 최고의 인기 작가에서 15, 16대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까지 130여 권의 책을 집필한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 김홍신. 이거 저 김홍신 고수님 항상 고수석에서 이렇게 뵙다가 오늘 또 이렇게 무대 중앙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도 뭐 기분이 새로운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남다른 것이요. 저기 앉았을 때는 네. 꽤 아는 척, 잘난 척 했는데 네. 오늘은 방법 없이 솔직하게 왜냐하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거짓말하면 들통나잖아요. 살아오신 이야기를 가감 없이. 예. 네. 근데 사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서 인간 승리 이런 건데 사실 뭐 모두에도 소개했지만 젊었을 때 조금 뭐 고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 보면은 탄탄대로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무 탈 없이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고 그냥 순탄하게. 순탄했고 출세했고 뭐 널리 알려졌고 돈도 많이 벌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보여진 건 성공했을 때 또 알려졌을 때만 본 것이지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다 고통과 아픔이 전제되지 않고는 네.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정확히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만 넘어갈 일은 아니고 단일 품목으로 전무후무할 겁니다. 500만 부가 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오는 수치예요.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밀리언셀러의 최초라고 그럼, 볼 수 있죠. 네. 100만 부 시대를 연.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 인물을 만나신 만나신 거예요. 위인전에서야 만나 뵀어야 할. 자, 그렇다면 야심차게 준비하신 김홍신 우리 선생님의 강연 주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건달 우두머리가 되라. 젊은 시절 한때 제가 건달들을 데리고 있는 보스 이게 건달 두목 생활을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잠깐만. 강의 시작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 믿을 줄 알고 근데 이거는 사실이고 또 아닌 말로 옛말로 제가 거느렸던 그 많은 후배들이 조직원들이 지금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오늘 저기 몇 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아니 어떤 연유로 조직에 몸담게 되셨습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스타가 된 게 뭐냐면 그 학부에서 소설 공모를 했는데 소설을 냈는데 제가 당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글쟁이로 날리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저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3번 망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망가뜨렸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을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하는 바람에 제가 2학년 때 휴학을 했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근데 군대를 가야 돼요, 이제. 휴학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면은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복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형편에. 야, 진짜 살맛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죽어야지 삶은 뭐야. 뛰어내리려고 옛날에는 그 야간 열차를 보면 난간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기차가 너무 느려요. 아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아. 괜히 다쳐서 떨어져도 다칠 것만 같아요. 괜히 아프기만 해. 그렇지. 단박에 안 죽으면 평생 고생하겠다. 그래서 야간 열차 타고 집에까지 갔어요. 집에 갔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공책에다가 유서를 바글바글 써놓고 아침에 동네 제일 친한 아이 집에 가서 종일 있어요. 그럼 제가 외아들이니까 우리 집에 난리가 나야 되죠. 절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껌껌하도록 아무도 안 찾아요. 왜 그러지? 이거 집에 기어 들어갈 때 환장합니다. 그 집에 가서 보면은 제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또 써놓고 나오고 또 써놓고 나오고 한 열흘 하면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읽어주는 사람들.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진짜는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박할 때 그 시골에서 후배 아이들이 예. 주먹을 제법 쓰는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님이 우리를 맡아주십시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거기가 본래 정통파 건달 조직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읍내에서 놀고 예. 이제 여기를 이제 숫자가 적고 요 변두리에서 노는 아이들은 주먹을 아무리 잘 써도 읍내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를 찾아온 거죠. 이 변두리파가 와서 형님 우리 읍내를 장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을 제가 가졌는데 인수하셨군요. 무슨 전빵 인수하듯이 조직을. 조직을 바로 근데 인수하. 이게 이제 한 10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읍내를 장악을 한 거죠. 결국엔 장악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뭐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가요. 초등학교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길과 중간 동네예요. 근데 제일 동네에서 꼬마 대장을 하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경쟁하는 사람 둘이 이 철로를 베고 누워요. 기차가 저기서 올 때 이 심장이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발랑 뛰면은 저기서 보이는데 못 일어나. 오금이 저려갖고 굳어요 몸이. 근데 내가 먼저 뛰어내리면 내가 진 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오랫동안 두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런 오래 히스토리가. 누워 있는 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담력. 그러니까 참 그게 담력. 정말 이게 담력으로 하는 것이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봤던 건달 두목들을 보면은 강호동 선수처럼 큰 사람 봤어요? 그렇죠. 전부 저처럼 아담하고 작지. 귀엽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이제 보스 역할도 하셨고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교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한 녀석은요 이제 제일 측근이었던 녀석인데 그 녀석이 제가 복학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제 목에 칼을 댔던 녀석이에요. 그게 뭐냐? 형님이 가면 우리는 저 조직한테 크게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을 찌르거나 형님이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가 같이 찌르거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 쪽에도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복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약속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 내가 세상을 흔드는 작가가 돼서 너희들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를 내가 한꺼번에 그 꿈을 내가 이루겠다. 나를 놔줘라. 그러니까 제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81년이죠. 인간시장을 썼는데 2달 만에 10만 부 돌파, 2년 만에 100만 부가 돌파해가지고 최초 밀리언셀러 작가로 역사에 등록이 되는 행운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인간시장을 쓸 때 그 후배들, 선배들이 정말로 큰 도움을 줬어요. 취재하기 정말 어려울 때 이 친구들이 전부 나서서 그 지역 건달들을 소개해주고 심지어는 1번 편을 쓸 때는 1번 야쿠자, 그 산구조라고 그러죠. 야마구치죠. 그쪽을 소개해줘서 취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 부모가 시킨 거나 남이 시킨 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저는 실패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걸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글쓰기를 한다는 게 정말 안 써질 때도 많을 텐데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뭔가 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는 3년간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매일 20매 이상씩을 쓰고 나니까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손이 마비가 와가지고요. 스테로이드제를 억지로 3번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2달 있으면 또 재발합니다. 그래갖고 이 마비가 목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수술을 2번 했는데요. 뭐냐면은 햇빛 안 보고 물을 안 마시고 너무 오래 앉았으면 요로결석이 와요. 의사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걸 2번 했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쓸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미친 거지. 이거 제정신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못 썼을 거예요. 말렸을 거 아니에요. 예. 죽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까 외로움을 무엇인가 극복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나를 한번 던져보자. 왜?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나한테 지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쓰고 또 쓰는데요. 작품을 쓰고 만족하면 다시 못 쓰는 거예요. 쓰고 나면 늘 아쉽고 뭐 그렇겠죠. 부끄럽고 다음에 쓰면 더 잘 쓸 것 같은데 이런 욕구가 늘 이렇게 울렁울렁 생겨요. 그래서 이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2가지 생각이 나는 게 앞서서 왜 그랬잖아요. 이번 작품에 만족하면 글을 쓸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다음 거를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채플린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뭐냐 그러니까 다음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전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글 쓰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작가는 참 좋은 직업이다. 출퇴근도 없고 상사도 없고 또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벌고 대신 글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그렇죠. 것을. 작가는 글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책을 130권 정도 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사실 한두 권의 책을 낸다는 것도 필생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노하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정말 어떤 때는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글만 쓴 게 아니고 국회의원 8년간은 글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걸 인생에서 빼고 책을 130권이 넘게 썼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다 하는 느낌도 받아요. 예. 근데 노하우는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죽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사람으로 남을 기쁘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을 또 쓰게 돼요. 근데 저는 참 아직도 미련해가지고 컴퓨터를 못 쓰고 만년필로만 써요.
대발해 같은 작품은 12,000장을 썼거든요. 12,000장. 12,000장. 이야, 저희 저 먼 거지도 아니잖아요. 예, 저게 네. 지금 공책인데요. 네. 저기다 쓰는 이유가 그 컴퓨터를 안 쓰니까 저렇게 써야만 앞에 이름을 못 썼는지, 지명을 못 썼는지, 연도를 못 썼는지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못 쓰니까. 근데 아래 위로 넘기는 거는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네. 좌우로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책을 주로 많이 쓰는데 아니, 저 띄어쓰기를 안 쓰잖아요. 아 근데 왜 요즘 예전에 그 작가들도 우리 방송 작가들 많이 보니까 네. 이 펜으로 쓰던 분들은 이제 다 컴퓨터로 바꾸고 이걸 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아,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기계치인데다가 기계치가 아니고 예전서부터 유서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지 김홍신 작가의 서재를 찾았다.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 나가는 김홍신 작가. 손글씨를 고집하는 그의 진심이 궁금해집니다. 손으로 쓰는 맛이 있어요. 마니필로 쓰면은 내 피를 찍어 쓰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글쟁이라고 평가하는구나. 갖다 이렇게 이제 둘러 붙이는 거예요. 별명도 하고. 길면 하루 12시간씩 손으로 써내려간 그의 글은 어쩐지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최근 김홍신 작가가 공들여 쓰고 있는 글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랑 멀미라는 장편 소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뭐 모임이 있어 술을 한잔하고 와도 단 한 글자라도 쓰자, 한 줄이라도 쓰자. 그래서 지금까지 초반을 구도를 잡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한 40-50줄 안 쓸까? 우리 김홍신 교수님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오래 보고 싶은데 소설을 뵈면은 지금 뭐 말려줄 사람도 없고 한 자리에 앉아서 허리도 2번 수술에 스테로이드마저 사실 누가 좀 쉬었다 하세요 할 사람도 없으니까 12시간씩 앉아서 쉬하듯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건강이 무지하게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지만은 그 음식 조절을 정말 좀 해요. 하고 아무리 술을 마시건 여행을 가든 어디서든지 적어도 108배를 하고 조금 몸이 정말 안 좋다, 감기에 걸렸다 네. 이런 때는 500배를 해버려요. 체력 유지의 1등 공신 108배. 단순해 보이는 동작의 반복이지만 오랜 시간 수행하듯 절을 해온 김홍신 작가.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그의 절은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디가 보면 문상 가보면 알아요. 절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가볍게 일어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앞꿈치로 숙였다가 앞꿈치로만 살짝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그 무릎을 꿇죠. 그러면은 이 뒤꿈치가 꺾이죠. 꺾인 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손을 쭉 뻗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숙이죠. 그 다음에 이걸 올려줘요. 그러면 이 근육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앞꿈치로만 쫙 일어나요. 짚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만 쫙 일어나니까 전체 근육이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이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절을 하기 싫은 날은 69, 80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근데 절이 잘 될 때는 79, 60 이렇게 넘어와요. 예.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절은, 제가 하는 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숫자를 세요. 1,
둘 이렇게 되면은 108을 셀 때까지 딴 생각을 못 해요. 왜? 숫자만 세야 되니까. 그럼 그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머리에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져요. 예. 돈을 쉬어보지 그러세요. 이게 잡념이 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김홍신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마지막 키워드는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련 없이 포기하자. 뭘 포기합니까? 예로부터 가질 걸 잘 갖고 버릴 걸 잘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 댁에 가셔서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네. 넥타이 제법 많아요. 그죠? 제법 많습니다. 꽤 안 많습니다. 버려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유행이 돌아오겠거든요. 맞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천만에요. 유행 돌아오면 넥타이에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안 한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유행하는 걸 해야만 멋있는 사람이 돼요. 여성들 웃을 일 아니에요. 댁에 가서 옷장 열어보세요. 전에 입던 제법 괜찮은 옷들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유행하는 거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댁에서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100가지를 써보세요. 근데 문을 꼭 잠그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찢어서 버려야 돼요. 남이 보면 큰일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100가지를 아주 있는 솔직하게 남이 안 볼 거니까 일기 쓰듯이 하면 안 돼요. 일기는 남이 볼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꼭 사기를 좀 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말고 아예 솔직하게 쓰란 말이죠. 솔직하게 써서 쫙 읽어놓으면 보면은 그 중에 죽기 전에 10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을 때 후회를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렇게 후회하기 시작하면은 포기를 너무 안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버릴 거 탁 버리셔야 돼요. 예. 말씀을 참 쉽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연상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재선 의원이셨잖아요. 예. 2004년도에 그 총선 때 선거 운동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참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그때 얘기 좀 간단히 예, 해주시죠. 그때 아내가 예. 의사 주치의께서 불과 한두 달 못 사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요. 이 목을 절개해가지고 호스를 꽂아야 되는데 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 한마디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정 의장, 김 위원장이 그 당시. 찾아와서 예. 8년 연속 가장 뛰어난 의정 활동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가장 중요한 데가 정치 1번지가 종로니까 출마를 해달라. 나는 연구가 없다. 그럼 난 종로 어딘지도 모른다. 잘 모른다.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애원을 하면서 맡아달라. 예. 그래서 제가 선거 투표 40일 전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퇴하겠다.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남편으로 인간으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포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세상에요. 종로 구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500표 차이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무 연구도 없고 선거운동도 안 한 사람을 이렇게 표를 줬으니 이거는 나는 황홀한 행복이다. 그렇게 하고 그때 바로 나는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지금 가슴이 너무 멍멍해요. 그런데 정말 뭐 이렇게 큰 정치인이고 큰 작가시지만 그래도 남편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이제 어쩜 이렇게 주위에서 아무도 그동안 부인께서 투병하시는 거를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아내가 특히 알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어려서 천식을 앓기 시작했는데 치료가 잘 못 된 데다가 그게 기관지 확장으로 와갖고 이제 심장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화약을 해가지고 세상에요. 살찌는 약을 찾아다니며 먹어본 여자예요. 근데 이제 그 연애를 할 때 너무 몸이 허약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겠다고 내 주변에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그러고 했어요. 근데 진짜 평생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아파트 살이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 네, 네. 소나무를 길어서 잔디밭을 가지고 한 이유가 아내가 이 숨을 잘못 쉬니까 예. 아파트 살이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서울 변두리에 이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짓고 제가 불편하더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았을 걸 어쩌면은 저 편한 대로 서울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랬으면은 좀 더 건강에 유익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회한이 그런 있으시군요.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로요. 그 아내가 어느 날 마당에 잔디가 있으니까 왜 풀꽃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자꾸만 풀꽃. 이게 참 우리가 보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뽑으려고 그러면 말려요. 그걸 못 뽑게요.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뭐냐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풀꽃도 생명인 거예요.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존엄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생명을 어떤 경우라도 예. 지켜야만 합니다. 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남의 생명도. 예. 제가 지금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김홍신 선생이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아내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어찌 말로 다 알 수 있으리요. 인생은 신묘하게도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때론 행복을 느끼고 그러하면서도 지독하게 매혹적인 것은 죽음 때문이라오. 좀 더 나와 함께 살았으면 오히려 오욕 칠정을 다 사귀지 못해 심사가 공공했을 텐데 멀쩡한 날보다 아픈 세월이 더 길었던 당신의 힘겨운 모습을 차마 더 볼 수 없어 하늘에서 얼른 데려간 것이라 생각하오. 너무 오래 병마와 씨름하느라 살림이며 애들과 남편 뒷바라지를 못하는 걸 자탄하다가 내 친구들에게 예쁜 여자 있으면 애 아빠와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했던가. 내가 죽으면 제발 건강하고 바라지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재미나게 살라고 했던 그대의 말은 함축된 간절함과 애틋함이었소. 후생에 있어 다시 태어난다면 딸아이가 그대의 시신을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나도 그대로 하고 싶소. 그대여, 이 다음 생에는 절대 아프지 마시오. 이게 듣는데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다라는 말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고 나면 정말 많이 허전하고 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을 지금까지 감내하면서 사시는데 뭔가 방법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좀 알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딸아이가 지 엄마를 끌어안고 한 얘기가 이 다음엔 아프지 마. 이 한마디는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으면 건강한 여자랑 제발 재밌게 좀 살으라고 내가 못했으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뱅뱅뱅뱅 자꾸 돌아요. 오직 하면 그랬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탁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걸 그때서 알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는 후회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쩌면은 인간다운 건지도 몰라요. 선생님 마지막에 저희가 또 뭐 괜한 이런 또 뭐 그 질문을 드려서 또 눈물을 흘리게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정말 살아 있을 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행복. 근데 행복이 과연 뭘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뭐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 어디에 있죠? 내 마음에.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전부 남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남이 주는 거면 좋은데 남이 주는 행복은 거의 공짜인데 공짜는 엉터리이거나 가짜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